여러분, 남편이 제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매일 밤마다 영양제를 먹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매일 새벽이 시만 되면 남편은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심이 든 저는 약을 먹은 척하고 남편을 몰래 미행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향한 곳과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제 심장은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글을 읽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이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제 이름은 지윤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아마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남편 민호와 결혼한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고 저는 매일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남편을 넘어 완벽한 반려자의 표본이었어요. 잘생겼고 성실하며 무척 다정했고 무엇보다 저를 우리만의 작은 궁전 속 공주님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은 아름답고 조화로웠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숨막히는 금전적 문제나 외부의 갈등도 없었죠. 그저 맑은 강물이 흐르듯 평화로웠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았지만 저를 챙기는 일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완벽한 표면 뒤에는 제 의심을 피어오르게 한 작은 불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정한 일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되었죠.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민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제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으면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항상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알약 형태의 영양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먼저 먹어. 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항상 녹여버리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사랑스러운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유와 알약을 건넸습니다. 이거 독일에서 직구한 최고급 뷰티 영양제야. 엄청 비싼 거 알지? 그가 보조개가 쏙 들어가도록 달콤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항상 건강하고 피부도 더 고와지고 푹 쉴 수 있게 하려고 특별히 샀어. 내가 거실에서 야근할 때 당신 잠설친다고 했잖아.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피곤한 남편이 아내의 건강과 미용까지 신경 써주다니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알약을 삼키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약간 쓴맛이 났지만 따뜻한 우유의 단맛이 이를 덮어주었죠. 민호는 제가 약을 확실히 삼켰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죠. 이제 푹 자. 난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남은 일 좀 할게. 금방 들어올게. 그는 메인 조명을 끄고 침대 옆 무드등만 남겨둔 채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영양제의 효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약을 먹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마치 누군가 강제로 눈을 감기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뛴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수면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뒤에 개운함이 아니라 정반대였죠.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관자놀이 부근이 웅웅거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뇌가 두꺼운 안개로 둘러싸인 듯한 느낌이었죠.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은 아침, 여보. 제가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걸어갈 때면 민호는 언제나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주방의 풍경은 제 상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좋은 향기를 풍기며 몹시 상쾌해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끝내느라 밤을 새웠다고 하면서도요. 식탁에는 그가 준비한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직도 졸려? 그가 빵에 잼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했죠. 저는 관자놀이를 가볍게 문지르며 두통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여보. 모르겠어. 어제 엄청 오래 잤잖아. 그런데 깨어날 때 누가 머리를 세게 친 것처럼 멍하고 무거워. 민호는 가볍게 웃으며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건 영양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야. 딥슬리피 상태에서 몸의 독소가 배출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깰 때 약간 찌뿌둥한 거야.
진짜 죽은 듯이 푹 잤잖아. 걱정 마. 곧 적응될 거고 몸도 훨씬 가벼워질 거야.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설득력이 있었고 똑똑했으니까요. 제 질문에 늘 논리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제 신뢰의 한가운데서 의심은 잡초처럼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오전 9시에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죠. 어지러움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협탁 위에 놓인 물병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영양제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저는 중얼거리며 전날 밤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른 밤들처럼 민호가 우유와 약을 줬고 저는 그걸 먹은 뒤 바로 필름이 끊겼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심지어 그가 언제 제 옆에 누워 잠들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제 옆에서 자긴 한 걸까? 물론 제 옆 베개는 눌려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민호가 주는 약의 이름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가 출근한 사이 주방의 약통과 심지어 그의 서류 가방까지 뒤져보았지만 약병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물어봤을 때 민호는 집이 너무 더워 약이 변질될까봐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매일 제 몫만 조금씩 가져온다고 했었죠.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단순한 비타민치고는 이상했습니다. 왜 포장지조차 숨기는 걸까?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사들고 왔죠. 저를 꽉 안아주며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낮에 피어올랐던 모든 의심은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 안색이 훨씬 좋아 보이네, 여보. 저녁을 먹으며 그가 칭찬했습니다. 영양제가 몸에 잘 맞나 봐. 꾸준히 먹어야 해. 알았지? 응, 여보.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아픈 건 여전해.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야. 여보, 날 믿어. 난 당신한테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내가 항상 당신이 예쁘고 건강하길 바란다는 거 알잖아? 그 질문 속에 교묘한 조종이 숨어 있는 걸 살짝 느꼈지만 저는 나쁜 생각을 서둘러 떨쳐냈습니다. 당연히 나도 원하지, 여보. 그래서 그날 밤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십시정각, 민호가 쟁반에 따뜻한 우유와 그 알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먹어, 여보. 저는 손바닥에 놓인 작고 하얀 알약을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기대에 찬 민호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우유를 마시며 알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두었습니다. 착하지. 민호가 속삭이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5분 뒤, 제 세상은 서서히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릿해졌죠. 강제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기 직전 흐릿하게 민호의 허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협탁 위에 컵을 치우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야근으로 지쳐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쾌활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저는 마치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도 소리도 없는 칠흑 같은 공간이었죠. 그리고 아침이 오면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엄청나게 상쾌한 모습으로 저를 반기는 민호의 미소. 좋은 아침, 우리 잠꾸러기 마누라. 저는 눈을 비비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너무 깊게 잤어, 여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거 참 다행이네. 그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욕실 거울로 제 얼굴을 확인했을 때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뷰티 영양제라더니 왜 갈수록 창백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커져만 가는 이 불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 무의식은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수면제가 제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순 없었어요.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정말 잠만 자는 걸까? 아니면 내가 놓친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호기심은 우리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이 거대한 연극의 커튼을 걷어낼 기회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죠.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주변은 서늘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민호가 수면제를 가져오기 전인 밤 10시 그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거센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던 저는 목이 말라 협탁에 항상 두는 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민호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잠옷차림이었고 평소처럼 우유와 알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죠. 이런 빗소리 들으면서 따뜻한 우유 마시면 잠이 더 잘 올 거야.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협탁에 쟁반을 내려놓고 침대를 돌아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여보, 이거 먼저 마셔. 그가 저에게 우유잔과 알약을 건넸습니다. 저는 오른손엔 우유잔을, 왼손 바닥엔 알약을 올려두었습니다. 막 약을 입에 넣으려던 찰나 갑자기 밖에서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파르르 떨릴 정도였죠. 깍!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오른손의 우유잔이 기울어지면서 우유가 제 다리를 덮고 있던 두꺼운 이불과 잠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왼손에 있던 알약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침대 밑 두꺼운 카펫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조심해야지, 여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극도로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제가 놀라서가 아니라 바닥으로 굴러간 알약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진짜 놀랐어. 제가 젖은 이불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카펫 위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약 어디 갔어? 어디로 떨어졌지?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반응이 너무 과했으니까요. 여보, 그냥 영양제일 뿐이잖아. 못 찾으면 새 거 먹으면 되지. 일단 이 젖은 것 좀 치우게 도와줘. 그제야 민호는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 응, 미안. 약 밟을까봐 그랬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깝잖아. 그는 서둘러 일어나 화장대로가 휴지를 뽑았습니다. 얼른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어. 이건 내가 다 치울게. 침대 시트도 갈아야겠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나왔을 때 민호는 이미 새 시트로 갈아둔 상태였죠. 그는 남은 4 정도의 우유가 든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아까 그 약은 카펫 밑에서 찾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서 변기에 버렸어. 회사에 둔 재고도 다 떨어져서 오늘은 약 없이 그냥 남은 우유만 마시고 자야겠어. 하루쯤 영양제 건너뛰어도 괜찮지? 그의 목소리엔 묘한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비 오니까 진짜 졸리네. 저는 싱거운 우유를 마셨습니다. 민호는 제가 우유를 마시는 내내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죠. 이후 우리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잘 자, 지윤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이마에 키스는 없었고 그는 곧바로 저를 등지고 누웠습니다. 제 몸에 들어온 수면제의 양이 너무 적었던 탓일까요? 아마 우유가 쏟아지기 전 아주 미세하게 녹아든 성분만 흡수되었거나 애초에 약 없이 우유만으로는 수면 효과가 약했던 거겠죠. 예전처럼 몸이 축 처지는 무거운 졸음은 없었습니다. 잠이 들긴 했지만 기절하듯 깊은 잠은 아니었죠. 창밖으로 잦아드는 빗소리가 들렸고 저는 잠과 깨의 경계에서 붕 떠 있는 듯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밤 공기였습니다. 아직 약 기운이 조금 남아있어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 힘들었지만 제 뇌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잠시 시야가 흐렸지만 이내 어둠에 익숙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베개는 비어 있었고 민호 쪽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여보, 쉰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벽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죠. 협탁의 전자시계를 보니 붉은색 숫자가 새벽 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디에 있는 걸까? 화장실. 아니면 늘 말했던 대로 거실에서 야근 중일까?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예전 아침들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살금살금 방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거실에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노트북 불빛도, 보고서를 타이핑하는 민호의 모습도 없었죠. 민호야.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불렀지만 역시나 고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용 화장실, 주방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뒷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으로 가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도어락 덮개도 닫혀 있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밖으로 나갔다면 현관문이나 차고문을 통해 나갔을 텐데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건 집 안에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거실과 연결된 차고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연결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스위치를 더듬어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을 때 제 시선은 곧바로 차와 스쿠터를 향했습니다. 제 차와 민호가 가까운 마트에 갈 때 타는 소형 스쿠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스쿠터의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민호는 차 옆 벽면에 스쿠터를 반듯하게 주차해두는데 오늘 밤엔 삐딱하게 세워져 있었죠. 마치 서둘러 대충 밀어넣은 것처럼요. 그리고 더욱 수상한 건 차고 바닥 타일에 밖에서부터 스쿠터 주차 공간까지 이어진 희미하게 젖은 바퀴 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고문 근처에 있는 신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의 구두는 깨끗하게 놓여 있었고 실내용 슬리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맨 아래 칸에 처박혀 있는 낡은 검은색 스니커즈였습니다. 평소엔 잘 신지 않던 신발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신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신발 밑창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끈적거리는 붉은 흙과 고무 틈새에 끼어 있는 축축한 풀잎, 붉은 흙. 우리 집 차고 바닥은 타일이고 앞마당은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습니다. 화분을 제외하면 집 주변 어디에도 붉은 흙은 없었죠. 게다가 화분의 흙은 까만색이지 붉은색이 아닙니다. 민호는 분명히 집 밖으로 나갔다 온 겁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몰래 들어왔을까요? 복사키를 따로 가지고 다녔던 걸까요? 왜 이렇게 몰래 나갔다 와야 했으며 이 붉은 흙은 도대체 어디서 묻혀온 걸까요? 그때 우리 침실 안쪽에 있는 안방 화장실에서 작게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재빨리 차고 불을 끄고 발끝으로 걸어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쳐 날뛰는 것 같았죠. 얼른 침대에 누워 목 끝까지 이불을 끌어올린 채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이내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아마 제가 깨어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호흡을 조절하며 푹 자는 척 연기했습니다. 이내 옆자리가 매트리스와 함께 푹 꺼졌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웠죠. 그의 몸에서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밤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에게서 나는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고 저를 등진 채 누웠습니다. 저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퉁퉁 부어있고 수면 부족으로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두통도 어지럼증도 없었죠. 제가 일어났을 때 민호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여보. 그가 평소처럼 차분하게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일찍 깼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빗질을 하던 민호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저를 돌아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어디? 나 계속 여보 옆에서 잤는데? 아, 새벽 3시쯤에 깨긴 했어. 내가 깼을 땐 침대에 없었는데.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새벽에 목이 너무 말라서 주방 가서 물 마시고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있었어. 왜, 내가 잠깐만 없어져도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가 제 턱을 가볍게 꼬집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다고? 저는 그의 거짓말에서 허점을 찾으려 다시 물었습니다. 응, 여보, 물만 마셨지. 새벽 3시에 내가 어딜 가겠어? 동네 순찰이라도 돌았겠어?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실과 화장실을 다 확인했을 때 그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붉은 흙이 묻은 스니커즈, 깨끗한 대리석 바닥인 주방에서는 절대 붉은 흙이 묻을 수 없습니다.
아, 맞다 여보. 제가 다시 운을 뗐습니다. 신발장 맨 아래에 있는 검은색 스니커즈 엄청 더러워져 있던데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공이 살짝 커지고 웃음기가 아주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먼지가 묻었나 보네. 아니면 어제 오후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잠깐 신었는데 이웃집 화단흙을 밟았나 봐. 신경 쓰지 마. 내가 닦을게. 근데 오늘따라 웬 탐정놀이야? 그는 농담처럼 넘기려 했지만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제 볼에 재빨리 뽀뽀를 하고는 평소보다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나 갈게. 아침 회의 늦겠다. 아침 꼭 챙겨 먹고. 그의 차가 멀어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완벽한 남편, 언제나 충실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제 눈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새벽 2시에 몰래 나가서 붉은 흙이 있는 어딘가를 다녀오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에게 매일 밤 고용량의 수면제를 먹인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호의 진짜 정체는 뭘까? 내가 의식을 잃은 동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걸까? 굳게 닫힌 방문을 쳐다보며 이 집이 더 이상 아늑한 궁전이 아니라 미스터리로 가득 찬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 저만의 작전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미칠 듯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제 불안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았죠.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평소 하던 집안일, 화초물 주기, 요리 프로그램 시청 등을 전부 멈춘 채 거실에 앉아 현관문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감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확신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우리 결혼 생활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절 지켜주는 완벽한 가장이라 믿었던 남편은 치명적인 비밀을 달콤한 미소와 수면제 뒤에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인터넷으로 그 작고 하얀 알약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검색창에 특징을 입력했죠. 작고 하얀 알약, 무코팅, 강력한 수면 효과, 기상시 두통 및 어지러움. 수천 개의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신경안정제부터 의사의 특별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다양했습니다. 부작용을 읽어내려갈수록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 정신착란, 심각한 의존성. 민호는 지난 2년 동안 그저 밤에 자유롭게 나돌아다니기 위해 저에게 의도적으로 화학약물을 주입해 온 겁니다. 두려움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과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지금 따져봤자 민호는 교묘하게 부인할 게 뻔했죠. 그는 거짓말에 너무나 능숙해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고 오히려 저를 과대망상증 환자나 미치광이로 몰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해 차고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늘 쓰던 행복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그를 맞이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민호가 현관으로 들어서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제 이마에 키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스킨스멜과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섞여났지만 흙냄새 같은 수상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치밀한 사람이었죠. 다녀오셨어요, 여보? 많이 피곤하지? 덜덜 떨리는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월말이라 보고서 쓸 게 많네. 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나 엄청 배고파.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직장 동료 이야기, 짜증나는 상사 이야기, 다음 달에 제주도로 가자는 휴가 계획 등 그의 모든 거짓말을 웃으며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뒤에 숨어 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있을까? 아니요. 그는 완벽하게 침착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절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 우리는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수면제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 우유 데워 올게.
주방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땀에 젖은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제 계획은 단순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약을 삼키는 척해야만 했죠. 문제는 민호가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까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빈틈을 찾아야 했습니다. 곧 민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와 그 치명적인 독약 같은 하얀 알약을 쟁반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마누라 뷰티 시크릿 대령이요. 그가 다정하게 말하며 제 옆에 앉아 컵과 약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필사적으로 숨기며 약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눈을 응시했죠. 한 톨의 죄책감이라도 있는지 찾고 싶었지만 그의 눈엔 가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른 먹어, 여보. 내일도 뽀송뽀송해야지. 그가 부추겼습니다. 저는 알약을 입에 넣었지만 삼키는 대신 혀를 재빨리 굴려 혀 밑에 약을 숨겼습니다. 상상 초월의 쓴맛이 입안에 확 퍼졌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그리고 재빨리 뜨거운 우유를 꿀꺽꿀꺽 많이 마시며 모굴대를 크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걸 삼키는 것처럼 보이게요. 아, 우유 진짜 맛있다. 제가 반쯤 남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 입안을 보여주려는 듯 혀를 살짝 내밀어 입술을 핥았죠. 알약은 혀 밑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애. 이제 자.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그가 다 마신 컵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침대맡에 미리 준비해둔 휴지에 반쯤 녹아내린 알약을 재빨리 뱉어냈습니다. 입안에 남은 지독한 쓴맛을 없애려 협탁의 생수를 급히 마시고 젖은 알약이 든 휴지는 베개실 안쪽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전신에 힘을 뺐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힘든 관문이었습니다. 고용량 수면제에 뻗어버린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눈을 꽉 감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킨 뒤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들어와 메인 조명을 끄고 무드등을 켰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북을 치듯 요동쳐 그 소리가 민호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윤아.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더니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흔들림이 더 세졌지만 저는 뼈가 없는 인형처럼 고개가 흔들리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조금이라도 반응했다간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오늘은 약효가 꽤 빠른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소름 돋는 목소리였죠. 갑자기 그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오른팔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툭 놓아버린 겁니다. 팔이 매트리스 위로 툭 하고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꽤 아팠지만 저는 끝까지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좋아, 완벽해.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제가 평소에 잘 열지 않는 묵은 짐들을 모아둔 안방 한 구석의 서랍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바지 지퍼 올리는 소리, 옷감이 스치는 소리, 민호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눈을 뜨고 어둠 속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민호의 실루엣은 잠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모자까지 푹 눌러 쓴 모습. 남편이라기보단 빈집 털이범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그는 거울 앞으로 가 자신의 모습을 잠시 확인하더니 다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뻗어버렸는지 거듭 확인하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숨겨둔 자동차 복사키를 꺼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깍 조심스럽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솟구치며 졸음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입안에 맴도는 약의 쓴맛이 이 미친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2년 동안 제 옆에서 잠을 잤던 남편이 갑자기 끔찍한 낯선 사람으로 돌변한 순간. 오늘 밤 저는 그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밖에서 민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침대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자시계는 새벽 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한 패턴이었습니다. 욕실로 뛰어가 입안을 마구 헹궜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평소 입던 잠옷을 벗어 던진 뒤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회색 긴팔 티셔츠와 검은색 조거 팬츠, 네이비색 후드 집업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후드를 덮어 쓴 뒤 차키와 휴대폰이 든 작은 지갑만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창문 커튼 틈으로 마당 쪽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차고 안에서 시동을 켜지 않고 스쿠터를 대문 밖까지 아주 조용히 끌고 나갔습니다. 이웃들 혹은 저희 깰까봐 무척 조심하는 모습이었죠. 지난주에 대문 경첩에 왜 그렇게 열심히 기름칠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소리 없이 대문을 빠져나간 그는 집에서 5m쯤 멀어지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스쿠터 소리가 멀어지며 단지의 정막을 깼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속으로 되뇌며 저도 뒷문을 통해 카펫이 깔린 차고 쪽으로 나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어젯밤 귀찮아서 차를 차고 안에 넣지 않고 바깥 주차 공간에 대놓은 상태였죠. 저는 즉시 시동을 켜지 않고 내리막길의 경사를 이용해 차를 조용히 뒤로 굴려 이웃집들을 지나쳤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진 후에야 시동을 켜고 전조등은 끈 채 희미한 미등만 켜고 스쿠터 소리를 뒤쫓았습니다. 큰 도로로 나오자 텅 빈 서울 외곽의 새벽거리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황색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상점들은 굳게 닫혀 있었죠. 거리가 한산해서 멀리서도 민호의 스쿠터 후미등이 잘 보였습니다. 거리를 좁힐 필요는 없었죠. 그가 사이드 미러를 보더라도 천천히 달리는 흔한 심야 차량 한 대쯤으로 여길 테니까요. 제 예상과 달리 그는 시내나 유흥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재개발 구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점점 사라지고 문 닫은 공장과 무성한 잡초가 자라난 공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어두운 교차로를 돌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당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30분쯤 달렸을까 민호의 스쿠터가 속도를 늦추더니 버려진 타운하우스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시공사가 부도를 내며 공사가 중단되어 흉가 체험으로나 유명한 유령 마을이었죠. 도로는 파이고 깨져 아스팔트 대신 흙과 돌이 드러나 있었고 뼈대만 남은 집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도 창문도 없이 이끼로 덮인 콘크리트 벽들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미등마저 완전히 끄고 달빛에 의존해 앞서가는 스쿠터의 실루엣만 쫓았습니다. 바퀴가 자갈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커서 차를 더 이상 가까이 몰고 갈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끝자락, 산자락과 맞닿은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짓담한 건물벽 뒤로 차를 숨겼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꾸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의 밤 공기는 훨씬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귀뚜라미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기괴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후드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숨을 죽인 채 민호의 흔적을 쫓아 걸었습니다. 멀리서 민호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한 주택 앞에 멈춰서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의 폐가들과 달리 그 집은 지붕도 온전하고 외벽도 비록 눈에 띄지 않게 탁한 색이었지만 새로 칠해져 있었으며 마당엔 잡초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밖에서는 큰 나무들에 가려 폐가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군가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길 건너편 큰 나무 뒤에 숨은 저는 민호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녹슨 철문에 커다란 자물쇠를 아주 자연스럽게 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열쇠가 있다니? 그 사실이 망치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건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이 흉가가 그의 두 번째 집이었던 겁니다. 그는 스쿠터를 마당 안쪽, 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테라스 옆에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사라지자 저는 용기를 내어 길을 건넸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쳐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미칠 듯한 배신감과 호기심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담장은 꽤 높았지만 식물 넝쿨로 뒤덮인 틈새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등산 동아리였던 제게 이 정도 담을 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담장 위로 올라가 마당 안으로 조용히 뛰어내렸습니다. 잘 정돈된 잔디 덕분에 착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흉가처럼 보였는데 안은 고급 저택처럼 꾸며져 있는 게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벽에 바짝 붙어 조심 조금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아래쪽 약간 벌어진 틈새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며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그 작은 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의 광경을 본 순간 제 몸의 모든 피가 얼어붙고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부는 눈이 부시게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 페르시안 카펫, 대형 평면 TV, 그리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여긴 폐가가 아니라 완벽하게 숨겨진 궁전이었죠. 하지만 저를 무너뜨린 건 그 사치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민호가 재킷과 모자를 벗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식 없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보여준다고 믿었던 그 진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려 주방에서 달려나오는 한 여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긴 생머리의 아름다운 여자가 그에게 안기자 민호는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나 애틋하고 격렬한 입맞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저 여자를 압니다. 민호의 낡은 사진첩에서 보았던 그 얼굴. 5년 전 보트 전복 사고로 죽었다던 그의 전 약혼녀, 수진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멀쩡히 살아서 제 남편과 키스를 하고 있다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채 멍하니 서 있는데 안방에서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장난감 로봇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아빠, 아빠. 이제 왔어? 아이가 해맑게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아이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우리 호구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 우리 호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호구였던 겁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한 남편이자 제 인생의 구원자라 믿었던 사람이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이곳에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구축해둔 악마였다니요. 그저 외도도 아니고 아예 이중생활을 하며 매일 밤 저를 수면제로 기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빠직,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적막한 새벽에 그 소리는 벼락처럼 크게 울렸죠. 방 안에서 민호가 흠칫 놀라 제가 숨어있는 창문 쪽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외침이 흉가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귓가에 사랑을 속삭이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시체를 숨긴 살인마가 들킬까봐 경계하는 듯한 오싹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이성적인 판단은 불가능했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즉시 바닥에 엎드려 벽 옆에 무성하게 자란 수풀더미 뒤로 미친 듯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붉은 흙이 제 바지와 피부에 닿았고 썩은 나무잎과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입과 코를 두 손으로 틀어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꽉 감고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제발 덜덜 떨고 있는 제 몸을 완벽히 숨겨주길 기도했습니다. 방 안에서 창문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기름칠을 하지 않아 뻑뻑한 창틀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 여보? 수진이 물었습니다. 애교 섞인 약간 쉰 듯한 목소리. 과거 비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밖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났어. 민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마당을 훑는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파랗고 하얀 빗줄기가 잔디밭 위를 춤추듯 쓸고 지나가며 큰 나무 기둥을 비추더니 제가 숨어있는 수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치 경찰에 쫓기는 도망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외진 흉가에서 민호에게 들킨다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까? 아니, 이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저를 땅에 묻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여긴 목격자 하나 없는 곳이니까요. 불빛이 제 머리 위 수풀을 비추자 나무잎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땅에 바짝 엎드린 제 얼굴 위로 어지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눈을 더욱 질끈 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야옹,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화분 옆으로 훌쩍 뛰어내리더니 수풀을 헤치고 집 뒤편으로 달아났습니다. 창문 쪽에서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고양이잖아. 여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수진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누가 이 흉가에 오겠어?
귀신이면 몰라도 민호도 머쓱한지 작게 웃고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우리가 들키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창문이 다시 닫히고 커튼이 쳐졌지만 천만다행으로 이번엔 커튼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틈새가 생겼습니다. 노란 불빛이 다시 어두운 마당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박동이 진정될 때까지 5분 정도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몸은 뻣뻣하게 굳고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공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판이 끔찍한 거짓말의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다시 창문 틈새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도록 발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죠. 방 안이 다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푹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그의 무릎 위에 올라타 민호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안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얼굴을 다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5년 전 보트 사고로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며 시신도 찾지 못했다며 민호가 울먹였던 그녀가 제 남편의 무릎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호구 ATM 기계는 아직도 잘 속고 있어? 수진이 민호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호구라는 단어에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호는 저를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휴, 말도 마. 어젯밤엔 그 여자가 천둥 소리에 놀라서 우유를 다 엎질렀잖아. 수면제를 못 먹어서 깰까봐 식겁했다니까. 근데 멍청하게도 그게 그냥 영양제인 줄로만 알아. 오늘 밤엔 평소대로 약을 넉넉히 타서 먹였으니까 아마 집에서 시체처럼 자고 있을걸. 다행이네. 수진이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지훈이가 5천만 원짜리 국제학교 영어 캠프에 가고 싶대. 유치원에서도 시설 확충비로 돈 더 내라고 난리고. 걱정 마, 내 사랑. 민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난주에 지훈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정기예금 깼잖아. 내가 새로 시작하는 요식업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거짓말 쳐서 다 내 차명 계좌로 돌려놨어. 당신 카드값 메꾸고 다음 달에 우리 하와이 가는 경비로 쓰기엔 차고 넘쳐. 다시 한번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번엔 공포의 비명이 아니라 미친 듯이 터져나오려는 분노의 비명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다리엔 힘이 쫙 빠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급하게 필요하다던 투자금, 저에게 권유했던 부동산 공동투자, 그 모든 게 싹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 모두 죽은 척 숨어 사는 이 여자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술술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집에서 아끼고 또 아끼며 남편의 사업을 응원했는데 그가 말한 우리의 미래는 제가 아니라 이 여자와의 미래였던 겁니다. 근데 여보, 이 숨바꼭질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해? 수진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 낡은 흉가에 아침마다 짱 박혀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나도 당신이랑 지훈이랑 당당하게 밖을 걷고 싶다고. 사람들한테 안 들킬까 조마조마한 것도 싫고. 민호는 수진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조금만 참아. 올해 목표는 지훈이 명의로 된 강남 상가랑 아파트를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야. 그 여자는 나를 하늘처럼 믿어서 서류 내용 읽지도 않고 도장을 팍팍 찍어주거든. 재산 다 넘어오면 바로 이혼 서류 던져버릴 거야.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습니다. 아니면 계속 그 강력한 수면제랑 신경안정제를 왕창 먹여서 아예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남편인 내가 법정 대리인이 돼서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잖아.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조직적인 재산 강탈, 그리고 한 인간의 인격과 삶을 말살하려는 악마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민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죠. 수지는 그 끔찍한 계획을 듣고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여보 진짜 천재야. 아빠가 남긴 빚쟁이들 피하려고 죽은 척 위장한 보람이 있네. 이제 저 멍청한 아내 재산으로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수지는 엄청난 빚을 피하려 거짓으로 죽음을 꾸며냈고 민호는 그녀의 도피를 도왔으며 저와 결혼한 이유는 오로지 제 유산을 가로채 수진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장을 찌르던 고통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갔습니다. 밤의 한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열기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멋져 보였던 얼굴이 지금은 토악질이 날 만큼 역겨웠습니다. 울면 안 돼. 운다고 뺏긴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저들의 악랄한 계획을 멈출 수도 없어. 움직여야 해. 저들이 내 신뢰를 짓밟았듯 나도 저들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해. 이 흉가의 어둠 속에서 순진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내 지유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잿더미 속에서 도끼를 품은 한 여자가 부활했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장 행동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시간은 새벽 2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80%. 저 추악한 쓰레기들의 민낯을 녹화하기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다시 창문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그저 훔쳐보기 위함이 아니었죠.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켜고 렌즈를 커튼 틈새에 바짝 댔습니다. 희미한 조명이었지만 소파가 창문과 가까워 화면은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잔에 다시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명의 이전 서류 도장은 언제 받을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낡은 창문 틈새로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내일 밤에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식업 사업 허가 갱신에 필요한 긴급 서류라고 핑계 댈 거야. 영양제 먹여서 비몽사몽할 때 들이밀면 읽지도 않고 도장부터 찍을 걸. 아, 맞다. 당신이 말한 그 아파트 등기 권리증도 챙겨야지. 그거 말고도 장모님이 물려주셨다는 금부치들도 다 챙기는 거 잊지 마. 지난주에 그 여자 동창회 갔을 때 은행 금고 복사키 미리 만들어뒀잖아?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단어, 비열한 웃음거리, 사악한 계획들. 파일이 날아갈까봐 중간에 정지 버튼을 눌러 첫 번째 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엔 그들이 서로 딥키스를 나누고 지훈이를 우리 아들이라 부르는 모습까지 빼놓지 않고 담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 중간에 버젓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불륜과 친자 증거였죠. 팔이 끊어질 듯 아파오기 시작할 때쯤 민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더 못 있겠어, 여보. 그가 제 돈으로 산 게 분명한 고급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돌아가야 해. 지윤이가 어제처럼 일찍 깨면 골치 아파. 아, 벌써 가려고? 수진이 아쉬워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일단 돌아가서 완벽한 남편 연기를 좀 더 해야 하니까. 민호가 다시 검은 재킷을 입고 모자를 눌렀으며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돌아간다. 저는 재빨리 녹화를 종료하고 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기 전에 무조건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가운데 아까 넘어왔던 담장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힘들었습니다. 벽은 미끄러웠고 밟고 올라설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펄쩍 뛰어올라 담장 끝을 꽉 붙잡고 이 악물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빠, 조심해서 가. 지훈이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발소리가 마당의 자갈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남은 초인적인 힘을 다 짜내 마침내 담장 위로 몸을 넘겼습니다. 밖으로 쿵 하고 무겁게 떨어지며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 길을 건너 건물 뒤에 숨겨둔 제 차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운전석 아래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곧이어 민호가 스쿠터 시동을 켜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제 은신처 앞을 지나 큰 도로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2분 정도 꼼짝 않고 기다린 뒤에야 저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분노와 혐오감에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의 멍청함에 대한 눈물, 사기꾼에게 헌신하며 허비한 인연에 대한 눈물, 죽은 척 위장한 부부의 호의호식에 쓰여버린 부모님의 피땀 어린 유산에 대한 눈물. 그만해, 지윤아, 울지 마. 백미러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눈물 닦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니까. 민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지름길로 엑셀을 밟아 그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차고에 차를 완벽하게 주차하고 처음과 똑같은 위치로 맞춘 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흙과 땀 냄새가 밴 검은 옷을 모두 벗어 다른 빨랫감들 맨 아래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발을 박박 씻고 헌칫솔로 손톱 밑에 흙까지 파낸 뒤 다시 원래 입고 있던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스니커즈 밑창의 진흙도 화장실 세면대에서 칫솔로 닦아내고 신발장 맨 아래에 원래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서늘하고 고요한 방. 민호의 베개에서 나던 그 스킨 냄새가 이제는 구역질 나는 쓰레기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금고, 은행 금고 복사키를 만들었다고 했지. 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화장대 서랍으로 가 숨겨둔 열쇠를 꺼내 옷장 구석 옷더미 뒤에 숨겨둔 가정용 소형 금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내용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강남 상가 등기 권리증, 집 문서,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예물 보석함. 저는 그 모든 서류와 보석들을 서류 가방에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 봉투에 이면지 뭉치를 넣고 보석함은 텅 빈 채로 금고에 다시 넣어 민호가 슬쩍 보더라도 꽉 차 있는 것처럼 위장해 두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 제 명의의 새로운 금고를 개설해 모두 옮길 작정이었습니다. 단 1원 한 푼도 그 쓰레기들에게 넘겨줄 순 없었죠. 새벽 3시 55분. 민호의 스쿠터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서 시동을 끄고 스쿠터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본 것과 정확히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살금살금 걷는 발소리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오자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수진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가 침대 옆에 서서 잠시 저를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시체처럼 자고 있네. 그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은 그는 제 옆에 누워 뒤에서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그 뱀 같은 살갗의 촉감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마누라. 그가 제 귓가에 위선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숨을 꾹 참고 그의 얼굴을 팔꿈치로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기다려, 민호. 지금은 네가 이긴 것 같지? 곧 모든 걸 잃는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아침이 밝고 해가 떴을 때 저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민호가 제 어깨를 흔들어 깨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아주 무겁게 눈을 뜨는 척했죠. 좋은 아침, 여보. 민호가 죄책감이라곤 일도 없는 맑고 상쾌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완전 꿀잠 자더라? 저는 그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아주 미세하게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적의 패를 모두 읽어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미소였죠. 응, 여보. 제가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꿈을 꿨어. 당신이 깎아지른 절벽 밑으로 추락하는 꿈. 민호는 농담인 줄 알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우리 마누라 엉뚱하긴. 개꿈이네. 얼른 일어나서 밥 먹자. 나 배고파 죽겠어. 그가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차가운 눈빛을 쏘아보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많이 먹어도, 여보. 아마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재전재산이 든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복수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악몽 같았던 미행의 밤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력을 발휘했죠. 지난 2년간 민호가 보여준 가증스러운 연기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말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을 차렸고 웃으며 배웅했으며 그가 퇴근하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인 김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쏟아냈죠. 그 흉가에서 몰래 찍은 불륜 영상, 수진이 살아있다는 증거, 강제 약물 투여 정황, 그리고 외국 차명 계좌로 수억 원이 빠져나간 수상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김 변호사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윤아, 이건 단순한 이혼이나 외도 사건이 아니야. 이건 중대 범죄다. 사기, 횡령, 그리고 채무를 피하기 위한 신분 위장 및 사망 조작.
이놈들 둘 다 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만들 수 있어. 교도소에서 썩는다는 그 말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완벽한 덫을 놓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계에 비밀리에 수사를 의뢰했고 특히 경찰은 5년 전 수십억 원의 신협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바다로 도주해 실종 처리되었던 지명수배자 수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준비한 단두대에 막이 오릅니다. 저는 오후에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퇴근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한우 스테이크 해줄게. 집에서 와인 한잔하면서 오붓하게 저녁 먹자. 강남 상가 건물명의 문제도 오늘 확실히 얘기하고 싶어서 미끼는 완벽했습니다. 민호는 정확히 저녁 7시에 퇴근했죠. 얼굴에는 주체할 수 없는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지막 재산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겠죠. 그의 손에는 퇴근길 길거리 트럭에서 대충 비닐로 포장해온 싸구려 빨간 장미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그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꽃을 받아 향기를 맡는 척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향기 좋네. 먼저 씻고 나와. 저녁 세팅할게. 밤 9시. 식탁 위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제법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2접시와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스파클링 주스가 세팅되어 있었죠. 민호는 식탁 끝에 앉아 꽤나 들떠 보였습니다. 그는 연신 자신의 옆 의자에 놓아둔 서류 가방을 힐끗거렸습니다. 강남 상가를 삼킬 그 양도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요. 스테이크 진짜 입에서 녹는다 여보. 역시 당신 요리 솜씨가 최고야. 그가 고기를 씹으며 칭찬했습니다. 많이 먹어도 여보. 당신 앞으로 힘쓸 일 많을 테니까. 제가 주스를 마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의 시선.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저 얼굴이 지금은 녹아내리는 고무 가면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민호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서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아, 맞다 여보. 지금이 딱 얘기하기 좋은 타이밍이네. 당신이 상가 건물 얘기하자고 했잖아. 내가 서류 다 가져왔어. 요식업 사업 허가받으려면 내일 아침 당장 이 상가를 담보로 잡아야 한대. 당신이 지금 도장 찍어주면 내일 공증받고 다음 달에 우리 가게 그랜드 오픈하는 거야. 그는 빨간색 파일철을 꺼내 제게 금장 만년필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저는 파일철을 받아들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포괄 위임장, 증여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한마디로 50억 원짜리 강남 상가를 그에게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에 도장 찍으면 돼?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으며 공증란 위 빈칸을 펜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다 찍고 서명하면 돼. 얼른. 민호는 흥분으로 손까지 부들부들 떨며 제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저는 펜을 종이에 가져다 댔습니다. 민호는 숨까지 참는 듯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손을 획 빼고 파일철을 쾅 소리나게 덮어버렸습니다. 깜짝이야, 여보. 왜 그래? 왜 덮어?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방과 연결된 거실로 걸어가며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서명은 이따가 할게, 여보. 아직 밤 9시밖에 안 됐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 하나 있거든. 이 딱딱한 서류 작업하기 전에 일단 여흥부터 즐기자고. 무슨 깜짝 선물? 아휴, 진짜. 민호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집 60인치 스마트 TV에는 이미 제 노트북이 HDMI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었죠. 낮에 오래된 파일 정리하다가 이 영상을 찾았어. 당신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우리한테 되게 의미 있는 영상이거든. 우리 연애할 때 비디오야? 민호가 소파에 등을 기대고 팔을 뻗으며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웬일로 로맨틱하시네. 저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다란 TV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우리의 결혼식 영상도 하와이 신혼여행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 새벽 으슥한 흉가의 창문 틈새로 몰래 찍은 어두컴컴한 도찰 영상이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선명하게 찍힌 그 영상 속엔 최고급 소파에 수진을 무릎에 앉히고 껴안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민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그는 그대로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렸습니다. TV 속 영상은 계속 돌아갔고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호구 ATM 기계는 아직도 잘 속고 있어? 어휴, 말도 마. 멍청하게 그게 그냥 영양제인 줄로만 알아. 저는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유령 보듯 경악하며 쳐다보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끔찍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 목표는 지윤이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이혼하는 거야. 아니면 계속 약을 먹여서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리든가. 으악, 갑자기 정신이 나간 민호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TV 장식장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전원 케이블을 뽑고 화면을 박살내려고 미친 듯이 허둥대다가 옆에 있던 비싼 유리 꽃병을 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당장 꺼버려. 그가 삑살이 난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결국 그는 TV 전원선을 뽑아버렸고 화면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치심,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차분하게 앉아 스파클링 주스 잔을 들고 있었죠. 금빛 액체가 찰랑이는 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영화 어땠어, 여보? 당신 거기서 연기 엄청 자연스럽더라. 이 집에서 다정한 남편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소질 있던데? 제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너, 민호가 말을 더듬으며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날 미행했어? 도대체 언제부터? 당신이 내 뇌를 망가뜨릴 작정으로 그 빌어먹을 수면제를 매일 밤 처먹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민호야.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다가갔습니다. 네가 날 뼈골까지 빼먹다 버릴 호구 ATM으로 취급한 그 순간부터 민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쥐어짜 낼 변명을 찾느라 눈알이 미친 듯이 굴러갔죠. 이내 그는 그 특유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헛바람이 섞인 미친놈처럼 웃기 시작한 겁니다. 하하하, 지윤아 내 말 좀 들어봐. 저거 조작된 영상이야. 요새 딥페이크 AI 이런 거 엄청 발달했잖아. 누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내 얼굴 합성해서 장난친 거라고. 너 저런 말도 안 되는 영상 믿는 거 아니지?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소리. 딥페이크? 너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한 줄 알아? 나 이틀 전 새벽에 그 흉가 창문 뒤에 직접 있었어. 이 쓰레기야. 네가 그 죽은 귀신 같은 년이랑 핥아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네가 그 사생아 새끼한테 아빠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날 호구라고 비웃는 것도 다 들었어. 민호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며 마침내 가식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다정한 미소 대신 악에 바친 본성이 튀어나왔죠. 그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다 알아버렸으면 어쩔 건데?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넌 그냥 운 좋게 돈 많은 지루한 년일 뿐이었어. 내 진짜 사랑은 수진이 뿐이야. 우리는 돈이 필요했고 넌 돈이 넘쳐났잖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의 뻔뻔한 자백은 비수처럼 꽂혔지만 놀랍게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픔은 끝났고 이제는 지독한 혐오감만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거냐고? 민호가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여자 혼자니 힘으로 누르면 겁먹을 거라 생각했겠죠. 내 재산 서류 어차피 다 내 손에 들어왔어. 저딴 불법 도철 영상 말고 네가 가진 진짜 물증이 뭐가 있는데? 누가 널 믿어줄 것 같아? 저는 피식 웃으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밤 9시 15분. 민호야, 넌 아직도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뭔데? 내가 오늘 저녁을 우리 둘만 먹는다고 한 적은 없거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우리 집 현관문이 벼락치듯 쾅 하고 박살날듯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꼼짝 마.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던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신이라도 본 듯하던 그의 눈이 현관 쪽을 향해 획 돌아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5명과 사복 형사 2명이 무거운 군화 발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님이 아주 침착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민호 씨. 가장 앞에선 날카로운 눈매의 강력계 팀장이 구속영장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우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무단 투여, 그리고 지명수배자 최수진 도피 은닉 및 범인 도피죄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민호의 다리가 탁 풀리며 그는 박살난 유리 꽃병 조각들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도망칠 출구를 찾으려 미친 듯이 굴러갔지만 뒷문과 창문은 이미 뒤로 돌아들어온 경찰들에 의해 완벽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자, 잠깐만요 형사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데요? 이건 그냥 부부 싸움입니다. 제 아내가 그냥 화가 나서 오해를 한 거라고요. 민호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지윤아, 빨리 아니라고 말해. 그냥 우리끼리 다툰 거잖아. 제발 경찰은 돌려보내.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잖아. 응?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피해? 부모님 피땀으로 번 돈으로 네 2번째 가족들 호의호식 시켜준 건 안 창피하고? 내 재산 뺏으려고 날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던 건 안 창피하고? 지윤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민호는 바닥을 박박 끼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랑 당장 끝낼게. 다신 안 볼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응? 나 감옥에만 안 가게 해줘. 나 내 남편이잖아, 지윤아. 항상 젠틀하고 자존심 강한 척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탕 훔치다 걸려 질질 짜는 어린애처럼 꼴사납게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알량한 프라이드 따윈 사라진 그저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게 두려운 비겁한 찌질이에 불과했죠. 저는 그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남편은 이미 죽었어, 민호야. 이틀 전 그 흉가에서 내 본 모습을 봤을 때 이미 죽었다고. 넌 그냥 내 인생에 몰래 들어와 기생하던 벌레 새끼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형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잡아가세요, 형사님. 모든 증거는 김 변호사님께 다 넘겼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윤 씨. 형사가 민호의 등 뒤로 팔을 꺾어 재빠르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칵. 차가운 쇳소리가 그토록 경쾌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화. 난 범죄자 아니야. 이지윤, 이 악독한 년아. 넌 천벌 받을 거야. 민호가 발버둥을 치며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자신의 눈물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 다시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쏟아냈죠. 끌어내. 강력계 팀장의 지시로 민호는 현관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팀장님이 제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무전으로 보고받았는데 그 흉가에 숨어있던 수진이라는 여자도 완벽하게 제 앞에서 체포했습니다. 신분위장 증거를 들이미니 꼼짝도 못하더군요. 아이는 부모가 둘 다 구속 상태라 친척을 찾을 때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인계 조치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라는 그 아이가 떠올랐지만 부모의 탐욕이 낳은 불쌍한 희생양일 뿐 제가 모두를 구원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제 자신의 인생 하나 구하는 것도 이렇게 피말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제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한바탕 휩쓸더니 제 삶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싣고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2년 만에 집안에는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지윤아. 너 정말 용감했어. 오늘 밤은 푹 쉬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서 보자꾸나. 그놈들 평생 햇빛 못 보게 단단히 묶어둘 테니까. 변호사님마저 돌아가신 후 저는 현관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쳐들어올까봐 두려워서 잠갔다면 지금은 내 삶을 좀먹는 모든 악당들이 완벽하게 문 밖에 쫓겨났다는 엄청난 안도감과 해방감이었습니다. 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수면제가 탄 따뜻한 우유 없이 악몽을 꿀지도 모른다는 공포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넓은 킹사이즈 침대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팔다리를 마음껏 뻗었죠. 민호의 코 고는 소리도 배신의 서늘함도 없는 완벽한 고요 속에서요.
다음날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이 암막 커튼을 활짝 젖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뜨거운 로부스타 커피를 들고 있었죠. 진하고 쌉싸름한 커피 향이 이 집에 가득 차 있던 거짓말과 역겨운 스킨 냄새를 완전히 밀어내고 제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마당의 커다란 감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맑은 아침 공기가 제 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거나 부어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두통도 어지럼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머릿속이 크리스탈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혀끝의 감도는 쓴맛과 단맛의 완벽한 조화. 제 옆에 놓인 빈 의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질까봐 그토록 두려워했었죠. 하지만 지금 저 빈 의자를 보니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빈자리는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저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숨통이자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크고 고요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이시의 미스터리도, 붉은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도, 달콤한 꿀로 포장된 독약도 더 이상 없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새벽부터 불이 나게 걸려오던 민호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해버렸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어차피 모든 진실은 경찰과 법원이 말해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이 완벽한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눈부시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커피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온 우주를 향해 건배를 하듯이요. 좋은 아침이야, 지윤아. 제 자신에게 속삭이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내 삶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해. 그리고 따스한 햇살 아래 저는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